연구된 PBM 평가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인센티브 제도로 의료 질병가 지원금, 혈액관리료, 인센티브 적용 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실무에 도입될 것으로 보시는지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정보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뭐 제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 혈액관리료 제도가 그 전부터도 아시다시피 혈액관리료가 혈액 단위당으로 이제 부여가 되다 보니까 혈액을 사용을 많이 하면 거기에 이제 단가가 곱해지면서 많아지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혈의 적정성을 높이게 되면 아마도 수혈의 양이 줄 텐데 수혈의 양이 줄면 혈액관리료가 또 줄어드는 그런 이제 구조로 돼 있어서 요걸 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혈액관리료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보완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논의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그 수술 전 빈혈이나 응고장애를 교정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진단 후 수술이 늦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아웃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맞는 말이죠. 뭐 수술 전에 저희가 그 어네미아를 코렉션하거나 또는 이제 브리딩 텐던시의 디스펑션을 교정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것이 이제 교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이 환자의 아웃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트랜스퓨전을 가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렇더라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힙 프랙처가 오면은 힙 프랙처 온 환자들이 보통 연세가 많으실 때 헤모그로빈 8.0까지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어네미아를 코렉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처럼 트랜스퓨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부터 바로 뭐 EPO라든지 IV 아이온을 써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네미아를 코렉션하는 것과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한 뭐 7, 8파인트 쓸 수 있는 블러드를 이런 식으로 하면 한두 파인트로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수혈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과거보다도 점점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환자의 아웃컴을 위험하게까지 하면서까지 수혈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 여기는 좀 저렇게 저런 것도 우려가 되지만 실제로 이제 임상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에 적절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이제 네, 세 번째 질문이 아마 수혈관리실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부 법령 내용이 공개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수혈관리실 설치 및 운영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계도 기간을 줄지 그리고 아직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보니까 미리 대처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현재 이게 지금 시행 규칙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혈액관리법에는 이제 수혈위원회, 그다음에 수혈관리실, 그다음에 그 전담 인력을 두게끔 돼 있는 내용이 법에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그 일정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행 규칙, 보건복지부 령이 될 텐데 거기서 지금 이제 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마 그 안이 만들어지면 아마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기준을 만들 때 아마도 당연히 여러 현재 의료기관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 거로 생각이 들고요. 또 기준을 한번 만들면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기준이 계속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고 계도 기간을 둬서 점점 그 기준에 맞춰가는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기준을 이제 조금 더 완화된 기준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기준이 이제 그 최적화되는 쪽으로 기준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일지는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후자 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실을 무시한 그런 기준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이제 빈혈 클리닉과 임상 진료과에서 협조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요번에 이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느 병원에서든 빈혈 클리닉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게 빈혈 클리닉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네미아 환자는 그냥 내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과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트랜스퓨전하고 그냥 많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최근에 제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아예 어네미아 클리닉이라는 걸 만들어서 프리어 포스터 어떤 어네미아 환자든 간에 그쪽을 통해서 이제 컨설테이션 하게 돼 있고요. 모든 임상과에서 협진은 시간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를 도모하고 설득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수요를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도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소통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진행이 됐던 병원이나 또는 그런 의료진들을 초빙해서 그들에게서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 내부에서 처음에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 수혈관리실에서 네, 수혈관리실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수혈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원론적인 지침보다는 좀 표준 서식 같은 거를 주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지침을 만들면서 저러한 표준 서식 또 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제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저 부분은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이미 이제 이거 상당히 준비가 돼 있는 병원들 그리고 이 PBM이 이미 좀 많이 셋업이 돼 있는 그런 병원들이 저걸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아마 그런 여러 병원들에서 저런 서식이나 이런 것은 공유는 될 거예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서식이 공유된다고 한들 저게 실제로 리얼 프랙티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서식만 있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실무에 많이 이제 이해가 되어 있는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서식 그 자체만을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이제 서식부터 양식부터 마련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잘 채우는 거고 세 번째는 양식에 개선하면서 질이 높아지는 건데 아마 첫 번째 시작이니까 서식부터 양식부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박정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식을 얻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정말 그걸 잘 채우고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들 그게 아마 진짜 본질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수혈 가이드라인 질문인 것 같아요. 헤모글로빈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에서 적혈구 수혈을 헤모글로빈 수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죠. 사실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는 환자의 뭐 디하이드레이션 상태라든지 또는 플루이드 오버로드 상태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수혈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 자체는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임상에서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뭐 해석을 한다랄까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저 수치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7.0이 지금 트랜스퓨전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6.8에서는 수혈하고 7.2에서는 수혈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임상에서 잘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앱솔루트한 인디케이션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어떤 개별 환자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를 직접 봤던 주치의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임상 상황 또 심지어 보호자의 그 니드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개별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데 이게 기관 단위로 가면 그런 개별 환자의 그 특수성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뭐 이 수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무슨 당뇨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별 환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 말씀하신 저런 개별적인 환자 한 명 한 명 때문에 이 전체 지표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죠. 네. RBC 제제가 4시간 이내에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적혈구 제제가 아시다시피 이 냉장고가 가출됐을 때 냉장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온에다 이제 놓고 수혈을 하게 되니까 이제 4시간이 지나면은 혈액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세균이 이제 자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세균 감염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이내에는 수혈을 맞춰라.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런 건 없는. 이거는 없을 이제 거예요. 이건 100%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표로서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100%여야 되거든요. 수혈 설치실 할 때 이제 의료 인력이 필요한데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셨네요. 전담 인력이라고 하면 수혈 관리실 업무만 보는 인력을 새로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데 저건 아직 확실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바로 저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고려가 되고 의견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외상 환자, 응급 환자에게 있어서는 PBM 수혈 관리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BM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험한 상태로까지 몰아가면서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스탠다드한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각 기관이나 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서 수혈량을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지 환자가 위험한 상태이고 우리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나가고 있지 않은데 그걸 무리하게 수혈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익숙해져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공부를 하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과거에 똑같은 응급 환자에게서 들어갔던 수혈량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갑자기 어제까지 했던 방식을 다 버리고 무조건 수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적정성 평가에서 보는 거는 이런 건 아닙니다. 적정성 평가에서 앞으로 보는 것들은 일렉티브 서저리 내에서도 전국의 어느 기관이나 그것이 난이도의 차이가 별로 없고 굉장히 파퓰러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지 아주 익스트림하게 극단에 달리는 이런 환자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셔서 뭐 대응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